안녕하세요, 경화여고 친구들. 네, 오늘 수업하기 너무 좋은 날씨네요. Today is a good day to study history. 오케이? 네, 오늘은 우리가 고려 후기, 고려 전기 저번 시간에 배웠죠? 고려 전기는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그 앞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조, 광종, 그다음에 성종, 이어지는 왕들을 봤고, 그다음에 거란의 침략, 여진의 침략 이런 것도 확인해 봤고, 그리고 그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보여졌던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 우리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어제 너무 힘들었죠, 여러분? 수업이 좀 길었어요. 네, 이번은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부드럽게 우리 한번 수업을 한번 잘 들어봅시다. 우리 고려 후기 일단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일단 의종 잘 못 들어봤죠? 하지만 의종은 중요한 왕인가? 어쨌든 왜냐면 의종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신정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종이 문신들이랑 막 다음 시간에 좀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몽골이 침략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충렬왕, 충렬왕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충렬왕이라는 이 이게 몽골의 원간석기에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충자가 붙은 왕들 쭉 나옵니다. 이때가 원간석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이 원간석기를 끝낸 왕이 공민왕이죠. 고려 후기에는 공민왕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공민왕 때 많은 개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민왕 때도 여전히 외적들의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이 있었고요. 근데 이 공민왕이 이 홍건적 외구의 침략을 여기 나와 있는 신흥 모인 세력과 함께, 또 원간석기에 부패된 관리들, 그런 귀족들을 신진사대부와 함께 개혁하면서 공민왕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공민왕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신진사대부와 신흥 모인 세력에 의해서 새롭게 나라가 세워지니 그 나라가 조선이죠. 그래서 오늘 고려 전체를 살펴볼 거고요. 조선의 건국 과정도 잠깐 아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노란 색깔 키워드들을 여러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Are you ready? Let's go. 먼저 무신정변부터 볼게요. 무신정변 원인이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 했죠. 그 이후로 이제 개경파들, 그런 문벌 귀족들의 이제 보수화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문신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냐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건이 정중부의 수염 들어봤나요? 정중부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장군이 있었는데, 정중부보다 나이가 어린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이었나? 그 친구가 아니라 관리죠. 관리가 정중부의 수염을 장난으로 태웁니다. 그런데도 그 김돈중이라는 그 관리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누구니까? 아빠가 김부식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요. 계속 무신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문신들이 왕과 연애를 하거나 왕과 회의를 할 때 이제 무신들은 옆에서 보디가드 정도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무신들 과거도 안 봤잖아요. 무신들을 뽑는 과거제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신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현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정중부가 자기 이제 이의방이라는 또 이제 부하 장군이 있었고,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차별대우 받고 이런 수모를 당하느니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 우리라고 권력 붙잡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정중부와 이의방이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의 거사가 일어난 장소가 보현원이에요. 보현원인데, 보현원은 절이 아니고요. 뭐 절 느낌이죠. 절이 아니고, 의종이 나오죠. 의종이 이제 즐기려고 한껏 놀아보려고 만든 장소가 보현원이에요. 그래서 보현원에 가면 이제 문신들과 이제 의종이 아끼는 문신들과 왕을 신나게 즐기고, 이제 무신들은 잘 즐길 수 있도록 흥을 돋아주는 역할을, 그리고 보초를 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이제 여기서 보현원에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정중부와 의방을 비롯한 무신들이 이제 여기서 정변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무신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 정중부와 의방이 권력을 잡고 왕을 바꾸고 패하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신들은 우리가 회의 기간 있죠.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회의 기간 도병마사예요. 도병마사였는데 그런 도병마사처럼 무신들이 회의하고 있던 기관이 이름이 중방이에요. 이 중방이 자연스럽게 최고 권력 기관으로 최고 회의 기구로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 이 회의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무신들이 권력을 잡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무신들이 힘이 있으면 권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 또 장군들 밑에 장군들 중에서 나도 힘이 있는데 나도 권력에 욕심이 있는데 나도 한번 뒤집어 엎어볼까 마음 먹고 성공하면 이제 권력층이 바뀌는 지배층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힘으로 권력 자리를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나도 힘으로 뺏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집권할 당시에는 많은 리더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권력자가 바뀌게 되는데 그 이름들을 여러분 한 번씩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이 처음에 그 다음 정중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경대승 이이민인데 참고로 이이민이라는 사람은 천민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인데요. 격투기를 잘해서 왕의 총애를 받았다가 결국에는 권력을 잡게 되고 장군에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위에 무신들이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왜냐하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걸 이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제 내가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똑같았어요. 무신들보다 더 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엄청 혼란스러웠겠죠. 이런 상황이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사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정중부의 수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신정변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나비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대승의 도방은 경대승이 이제 자기들 위에 권력자들을 보니까 누가 반란 일으켜서 힘으로 빼앗으면 뺏기는 거예요. 자리를. 안 되겠다. 나를 지켜야겠다. 자기의 보디가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보디가드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도방이라고 불렀어요. 도방. 그래서 이 중방은 회의 기구가 되는 거고요. 도방은 보디가드들. 네, 자신을 지키는 사병 같은 호위 부대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끝까지 지켰는데 경대승은 이렇게 자기를 끝까지 지켰는데 병에 걸려 일찍 죽었어요. 네, 그래서 이 도방은 나중에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쭉 그런 도방을 이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말했죠. 최충원. 이제 이임은이 집권한 이후에 이제 다시 최충원이라는 장군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최씨들이 쭉 자신의 정권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4대가 이어가게 되는데 60년 동안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최씨의 무신 정권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시작은 최충원입니다. 최충원이 이제 권력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나라를 좀 더 내 자리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그 앞선 권력자들과 달라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최충원이 도방을 이제 자기 일단 지켜야 되고 확대하고 그 다음에 교정도감이라 그래서 이제 중방이라고 했잖아요. 중방을 좀 더 확대한 거예요. 교정도감. 근데 이 교정도감 어디에 설치했냐면 최충원 자기 집에다가. 그래서 어쨌든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최충원은 교정도감이 짱이 돼요. 교정도감의 짱이 교정별감이라는 건데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교정별감이라는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최고 권력을 누리고 도방으로 자기를 지키고 이러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이 최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요. 근데 최후는 이제 거기에 또 더 나아가서 정방과 서방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제 문신들을 등용하기 시작을 해요. 문신들을 등용하고요.
이제 좀 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신들만으로는 권력을 잡고 있는 한계가 있다. 내 말 잘 듣는 문신들, 나에게 충성하는 문신들은 내가 굳이 내칠 필요 없지 않겠냐. 이제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이제 우리들의 말을 잘 듣겠지, 우리를 권력자로 인정하겠지 하면서 그렇게 인정하는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정권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 최후 때는 몽골의 침략이 있게 돼요. 몽골의 침략이 있어서 이제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최후는 이제 야별초라는 걸 조직해서 처음에는 이제 밤에 자기를 지키는 보디가드들을 세웠다가 이제 점점 이 야별초를 확대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별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도방으로 시작했던 호위 집단이 나중에는 삼별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쭉 라인이 있어요. 삼별초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삼별초를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죠. 나중에 또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최후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제 쭉 최씨 정권이 안정화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정화가 되지만 이제 이 무신들도 백성들의 삶까지는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현안이 돼 있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다 누려야 되니까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백성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망이망소이는 공주에서 난을 일으켜 공주에 이제 명학소라는 곳인데 차별되고 너무 심하고 너무 많이 괴롭히니까 이제 망이와 망소이가 형제지 않을까. 이름이 망이망소이가 뭘까요? 성이 없어요. 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평민이거나 천민이라는 얘기죠. 아마 이 명학소였으니까 이제 신량역천이라 그래서 천민의 일을 하지만 이제 신부는 양민이나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모르지만 망이망소이 왠지 형제 같죠? 형제. 동생인 것 같아요. 망아지, 작은 망아지 이 정도 아니었을까 이름이. 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이름을 가진 이 형제가 자기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차별대해 받느니 우리가 난을 일으켜서 우리의 뜻을 보여주자. 그래서 난을 일으켰지만 진압당했고 대표적인 난이고 또 김삼이 효심도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비슷하게 난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난들이 각지에서 일어났는데 다 실패하게 되고요. 또 어떤 문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왕이 힘이 없으니까 왕을 내가 다시 힘을 줘서 우리 문신들이 원래 문벌귀족의 세상을 다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했던 문신들도 있었고요. 여러 난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가 이 무신이 집권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만적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충원의 노비였다고 해요. 근데 이 유명한 말이 있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도 힘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이제 주변 노비들을 모아서 난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사전에 발각이 돼서 이렇게 실패하게 됐던 만적의 난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난들도 이 무신 집권기에 발생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무신 집권기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고 반대로 백성들은 또 계속 피해를 당하면서 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몽골의 침략까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몽골은 우리가 저기 중국보다 위에 있죠. 몽골인데 초원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이에요. 근데 그 유목민족에 뛰어난 지도자가 등장을 한 거죠. 그 지도자 이름이 그렇죠.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 들어봤죠?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광개토 대왕은 살짝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제 제국을 통일하고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려도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미 송나라는 몽골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송나라 그다음에 여진족 다 몽골에게 맴매당하고 여진족은 이미 몽골에게 지배당했어요. 그리고 거란족이 이제 쫓겨나다가 이제 우리나라 지역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몽골과 우리나라가 처음 만나요. 근데 이제 몽골이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강동성이거든요.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몽골과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몽골에서 사신을 계속 보내면서 너희도 우리가 엄청 강한 나라니까
공물을 바쳐야 되고 이것도 줘야 되고 저것도 줘야 되고 이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몽골에서 사신이 왔는데 비슷한 요구를 하러 그 사신 이름이 저고여예요. 저고여인데 이 저고여가 우리는 이제 너무 무리한 요구니까 안 된다 하고 돌려보냈는데 돌아가는 길에 저 세상으로 가신 거예요. 몽골로 가야 되는데 저 세상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희가 우리 사신 죽였다. 몽골이 이제 잡은 거예요. 건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용서할 수 없다. 이제 내려옵니다. 말을 타고 쭉 내려오는데 이제 고려를 침입한 거죠. 우리는 막을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몽골 워낙 힘이 세니까. 그래서 결국에 최후는 몽골 애들은 바다를 모르거든요. 네, 여러분 몽골 지도 알겠지만 몽골은 내륙에 위치했죠. 그래서 말을 잘 타고 유목민족이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바다를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들도 그랬겠죠. 그래서 최후가 우리는 항상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강화도로 도망이랑 피난을 가잖아요. 그래서 강화도로 이제 간 거예요. 옮긴 거예요. 우리 강화도에서 버티면서 힘을 길러서 몽골군과 싸우자. 이렇게 해서 강화도로 옮겨서 장기 항전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내륙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육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희 나라에서 살아라. 너희도 산에 올라가든가 피하든가 너희가 살 방도를 마련해라. 해버리고 최후만 자기들 가솔들을 데리고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강화도로 가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몽골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6번을 쳐들어왔어요. 6번 쳐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수도에 강화도에 있는 최후는 응원하고 힘내라고 하고 이제 내륙에 있는 육지에 있는 백성들만 계속 당하는 거예요.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처인성에서 이제 김윤우라는 사람이 스님이라고 하죠. 스님? 자기 처인성이 이때 부곡이었나?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버렸던 그런 백성들인데 나라에 버렸다기도 나라에서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김윤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적장 살리타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김윤우가. 그래서 항전을 열심히 하는데 몇 군데에서 했는데 그 몇 군데의 항전에 승리한 것만으로는 몽골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몽골의 침략으로 많은 백성들 피해를 받았어요.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였던 황룡사 9층 목탑도 이때 불탔고 그리고 대장경이 불타게 됩니다. 대장경 언제 만들었죠? 네,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 대장경이 부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거란을 물리쳐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대장경이 불탄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부처님도 우리나라를 버렸구나.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나? 우리는 누가 도와주나?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강화도에서 다시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만들었을 때 거란이 도망갔던 것처럼 거란이 물러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만들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만들면 이번에도 몽골을 보내주실 거다. 몽골을 이기게 해주실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팔만대장경이 강화도에서는 만들고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강화도에서 최후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 와중에 배를 이용해서 몽골은 배를 무서워하니까 배를 이용해서 세금을 매년 따박따박 걷어갑니다. 네, 이런 상황이 이제 몽골의 침략 시기예요. 네, 엄청 힘들었겠죠, 백성들은. 네, 그래서 팔만대장도 만들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버티지 못했어요. 백성들도 더 이상 세금을 제때제때 올려주지 못하고 또 강화도에 갇혀있던 왕과 여러 신하들 중에 파가 갈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버티지 말고 이제 좀 항복하자. 대신에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교회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왜냐면 자신들의 권력을 잃게 되니까 무신들은 끝까지 주장을 했어요. 싸워야 된다. 한데 그 무신들이 이제 무너지게 돼요. 최씨 정권도 무너지고 그 뒤에 있었던 임유무 이런 사람들, 김준 이런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왕이 항복하겠다 이렇게 내세워서 왕이 우리가 이제 개경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몽골로 인사드리러 가겠다. 이런 조건으로 이제 몽골과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몽골이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삼별초는 싫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삼별초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니까. 자신들은 계속 몽골과 싸우자고 주장을 했는데 몽골과 강화를 해버리면 이제 몽골에서는 삼별초를 안 좋게 볼 수 있겠죠. 삼별초가 해체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삼별초가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우리는 끝까지 몽골과의 강화만큼은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끝까지 싸워야 돼. 저항하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삼별초는 몽골과 싸우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이미 왕과 그 밑에 왕을 따르는 신하들은 고려 이제 개경으로 돌아가서 몽골과 강화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별초가 개경으로 돌아가 버리면 자신들의 권력을 잃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몽골과 싸우겠다 하고 이제 진도로 내려간 거예요. 이제 배중선과 김통정이라는 장군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진도로 내려가는데 이제 이 삼별초를 또 맴매해야죠. 이제 몽골군이 내려왔고 또 고려군도 우리나라 군대도 같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려는 강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삼별초는 어떻게 보면 반란군이 된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삼별초가 진도로 내려갔다 또 후퇴하고 퇴각하고 제주도에서 결국엔 퇴각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삼별초 항쟁이 끝나게 되고요. 누나들아 공부해. 조금 놀아.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 네,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면서 몽골에서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아예 우리나라 왕조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옆에 간섭을 하는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몽골의 부마국이라고 돼요. 부마국이 뭐냐면 몽골의 황제의 딸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주가 되는 거죠. 공주와 우리나라 왕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몽골의 사위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몽골의 간섭,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는 거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그런 왕조를 없애버리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지키면서 또 반대로 원나라라는 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원나라의 사위 나라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는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몽골의 많은 나라들이 다 몽골의 지배를 당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나라가 송나라가 없어지게 되고 원나라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고려란 나라 이름을 지키면서 몽골과 관계를 어느 정도 나라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왕이 몽골의 여러 후계자들 이제 징기스칸의 아들들 후계자들 중에서 후계자들이 막 다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몽골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4개로 쪼개지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왕은 쿠빌라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쿠빌라이 라인을 타게 된대요. 근데 그 쿠빌라이 라인이 황금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쿠빌라이가 원나라의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몽골과 관계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호칭이나 지위가 내려가고 우리나라 많은 주도권, 우리나라의 많은 지위를 빼앗기고 또 간섭도 당하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었다. 지키는 또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있던 고려는 그래서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원의 간섭을 받게 되는 거죠. 부마국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왕은 왕자가 태어나면 원나라에 가서 볼모로 잡혀서 살아야 돼요. 살다가 거기에 공주와 결혼을 하고 나중에 우리나라 왕이 죽으면 그때 공주와 왕자가 결혼했잖아요. 이제 내려와서 다시 고려의 왕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자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원나라에만 있다가 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나라 실정을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에게 아첨하고
그다음에 몽골 말을 잘하고 몽골과 좀 연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하들이 이제 왕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고요. 그런 신하들에 의해서 또 나라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또 사례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은 우리나라를 간섭한 이후에 점령한 이후에 이제 일본까지 점령을 하려고 일본을 이제 지배하려고 했는데 일본은 섬이잖아요. 근데 섬으로 가기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강화도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정동행성이라는 걸 두고 정동행성, 네, 동쪽을 정벌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정동행성을 두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몽골 관리들이 내려왔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본 원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아까 말했잖아요. 제주도에 말을 열심히 기른 거예요. 제주도가 말이 살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말을 열심히 기르고 이제 일본 원정을 준비합니다. 2번이나 사실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일본은 참 운이 좋아요. 또 이럴 때 가미가제라 그래서 네 우리말로 하면 한자로 신풍, 예 신풍. 네 그 신의 바람이 파도가 겁나가 아니고 파도가 열심히 파도가 매우 세게 네 쳐서 그 일본 원정을 떠났던 배가 일본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네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파도에 의해서 실패하게 돼요. 2번이나. 그래서 결국에 이 몽골은 일본을 공격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굳이 바다 넘어가지 말자 포기하게 되고 그 정동행성 만들었는데 없어지진 않고요. 여기서 이제 몽골 관리들이 이제 다루가치라는 이제 관리인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간섭하게 되는 그런 또 역할을 하는 곳이 정동행성이에요. 정동행성이고요. 또 아까 제주도 얘기했죠. 몽골 간섭기 때 몽골이 제주도 말 기르기 좋았나 봐요. 제주도를 몽골이 가져갔고 그래서 탐라 총관부를 세웠고 또 서경, 평양 중요한 곳이죠. 근데 서경에서 한번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서 몽골의 침략을 몽골을 강화한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란이 일어나서 이 서경, 평양도 위험 지역이다라고 몽골이 판단을 해서 서경을 또 빼앗아 갑니다. 이걸 동령부라고 세우고 일단 철령 이북 지역, 우리 뭐 함경도 정도 될까? 함경도 네 이쪽 지역을 또 빼앗아서 이 세 곳을 이제 여기 쌍성 총관부라고 해요. 철령 이북 지역은 쌍성 총관부라고 해서 이 세 곳을 몽골이 뺏어가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도 많은 간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쌍성 총관부, 네, 철령 이북에 따른 화주라고 하고요. 동령부, 서경, 탐라 총관부, 제주 이곳을 이제 몽골이 직접 지배하는 지역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또 피해를 받았죠. 여기 몽골에서 여자를 많이 요구했어요. 고려의 처녀가 예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공녀를 많이 요구하고 환관도 남자들이 이제 대부분 하기 싫어하죠. 네,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환관도 많이 요구를 하고 또 환관은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네, 그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네, 환관 그리고 금, 은, 인상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중요한 것들 그리고 또 몽골에서 매 사냥이 굉장히 몽골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 봐요. 근데 우리나라 매가 굉장히 뛰어났대요. 그래서 매를 잡는 기관인 음방이라는 것까지 둬서 전문적으로 매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몽골에게 바쳐야 되니까 이런 이제 일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몽골풍이라 그래서 이거 그림은 좋은데 이제 앞머리를 까요. 앞머리를 까고요. 한 반 정도 까고요. 뒷머리만 남겨요. 그래서 뒷머리를 따요. 댕기를 묶어요. 이게 이제 몽골풍 중에 유명한 변발인데 변발. 이게 몽골 사람들이 이러고 다녔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유행한 거예요. 이거 핫하더라. 이 당시 강대국인 몽골이니까 몽골에서 유행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따라하게 되고 그리고 면지곤지라 그래서 여기 연지곤지 이렇게 막 찍는 거 있잖아요. 쪽두리 이런 것도 몽골에서 넘어온 풍습이래요. 결혼할 때 하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긴 없지만 반대로 고려 사람들이 즐기던 문화들이 또 몽골로 넘어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려 왕자라든가 이제 왕자를 따르는 가솔들이 또 이제 몽골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들에 의해서 또 이게 고려 문화가 퍼지는 거예요. 서로 이제 퍼지게 된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몽골풍이 유행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와중에 권문세족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몽골에게 아첨하고 그 다음에 몽골말을 잘하고 혹은 이제 옛날부터 귀족이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해서 이제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이들이 또 오히려 몽골 사람들보다 더 우리나라를 괴롭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몽골에게 빌붙어서 우리가 친일파들 생각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기황후예요. 기황후는 오빠가 있는데 기철이. 네, 기황후가 이제 몽골로 공료로 갔다가 이제 황제의 눈에 들어서 황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황후의 가족들, 남아있는 고려의 가족들이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겠어요. 내가 한마디, 우리 기황후, 우리 여동생한테 혹은 우리 이모한테 한마디 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황후가 등장하면서 기황후의 가족들, 기황후의 인척들이 이제 권문세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이 너무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원간석기에 있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충렬왕 잠깐 얘기하면, 충렬왕은 나름대로 이 고려와 원나라 사이의 관계가 어렵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이득들을 챙겨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충렬왕 때는 종이 쳤네요. 충렬왕 때는 이제 여기 동령부 탐라총관부를 돌려받고 그리고 정동행성도 정동에서 이문소만 남겨놓고 없애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하지만 충렬왕도 그렇게 막 개혁이 성공적이지 못해요. 그렇게 못했고 계속 뒤이어서 왕들도 정치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서 권문세족의 비리를 파헤치려고 했지만 또 실패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왕이 좀 생각 있는 왕들은 몽골의 간섭을 좀 적게 받으려고 권문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권문세족들의 반발, 몽골의 간섭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몽골의 힘이 약해진 있는 상황에서 점점 몽골도 이제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몽골도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원나라도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이제 몽골의 지배를 물리쳐야 된다, 우리 간섭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했던 왕이 바로 공민왕인데 공민왕 얘기하기 전에 한번 잠깐 정리를 해놨네요. 제가 정리 안 한 줄 알았는데 충렬왕 나오죠. 충렬왕이 이제 정동행성의 장관을 겸하면서 동령부에 아까 얘기했던 반환 받았고 여기 충무광이라는 왕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정치도감. 정치도감을 얘기했는데 이 정치도감을 설치해서 권문세족들의 비리를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방해한 사람이 기철, 기황후, 그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것을 반대해서 결국에는 정치도감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앞에 왕자 앞에 충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몽골에게 원나라에게 충성하겠다는 의미를 이름에 담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왕들이 개혁을 했지만 이 개혁들은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고요. 이제 공민왕이 등장을 하는데 공민왕은 달랐던 거예요. 공민왕은 달랐어요. 공민왕은 이제 개혁을 성공합니다. 공민왕은 이제 일단 기철을 비롯한 기씨 일족들을 제거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도 없애고 아까 남아있던 정동행성 이문소도 없애고 그리고 이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영토를 회복하고 이때 원나라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였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중국의 송나라 있죠. 송나라 다음이 원나라죠. 원나라 다음이 뭐예요? 명나라, 주원장의 명나라죠. 그 명나라가 조금씩 꿈틀대고 있던 시기였어요. 원나라, 명나라의 교체 시기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고려의 공민왕이 이렇게 영토를 수복할 때 원나라가 간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개혁을 할 때 잘 맞아떨어졌죠, 시기가. 그리고 이제 다시 왕실로 친구 관계를 고려처럼 앞선 왕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권문세력들을 맴매하기 위해서 이때 권문세력들의 땅이 엄청나게 넓었대요. 땅이 얼마나 넓었냐면 백성들은 반을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고 이 권무세족들의 땅을 경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송정동, 경안동 다 한 명의 권무세족의 땅인 거예요. 더 넘어가서 저 남한산부터 여기 경안천까지 이게 전부 다 한 권무세족의 땅인 거예요. 이렇게 땅의 경계가 하천과 산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넓은 땅을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탈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권무세족이고 백성들을 또 이제 수탈하다가 땅을 빼앗고 그들을 노비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권무세족도 자기 노비를 이용해 사병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왕이 감히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권무세족들을 맴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토지와 노비를 빼앗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권무세족도 아무 연이 없는 신돈이라는 스님을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권력을 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개혁을 하게 한 거죠.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광종 했죠. 광종이 했던 호족들의 공신들의 힘을 빼앗기 위한 뭐였죠? 노비 안건법이었죠.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네, 노비 안건법이었는데 그 노비 안건법과 굉장히 흡사해요. 이거는 전민 변정도감이에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토지 그리고 백성들을 바르게 바꾸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권무세족 때 힘을 빼앗는 1타 2피죠. 노비를 양민으로 돌리면 권무세족의 힘은 약해지고 양민들은 나라에 세금을 내고 나라의 군대가 되어주니까 왕의 힘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1타 2피로 이제 개혁을 통해서 권무세족의 힘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을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때 또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와요. 홍건적은 이제 그 중국에서 원나라에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실패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도망쳐서 우리 고려까지 온 거예요. 근데 고려 가서 또 막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을 하고 막 그랬어요. 방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략 때는 개경을 벌이고 도망가기도 해요. 그만큼 홍건적의 침략이 심했고 그리고 또 왜구도 바닷가에서 계속 이제 바닷가에 있는 마을들을 공격하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개혁의 의지가 약해지고 또 공민왕이 가장 사랑했던 공민왕이 개혁을 할 수 있게 옆에서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공민왕이 사랑했던 자기의 부인 노국공주 그 노국공주가 자신의 아이를 낳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노국공주가 죽은 이후에 공민왕이 삶의 의욕을 잃게 돼요.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굉장히 로맨티스트였는데 공민왕 로맨티스트였는데 이제 공민왕이 그렇게 개혁 의지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꺾이게 되면서 이제 공민왕이 개혁에 대한 그런 개혁의 고삐를 늦출 때 그때 다시 이제 권문세족이 공민왕의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공민왕은 이제 과거를 통해서 신진사대부를 등용합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명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원나라의 간섭을 물리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권문세족들은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제 하친을 주장하고 서로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명나라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정말 잘 대해주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명나라가 철령 이북의 땅 있죠. 철령 이북의 땅. 그리고 쌍송 총감을 빼앗았잖아요. 공민왕이. 근데 그 땅을 다시 명나라가 달라고 했어요. 이거 원나라 땅이었는데 원나라를 계승한 나라가 명나라니까 철령 이북의 땅 명나라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모든 나라들이 명나라라고 우리나라를 엄청 이렇게 위해주고 명나라가 우리나라의 완벽한 절친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 명나라는 중국의 이제 한인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였고 또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이라고 해서 중국의 학문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그 유교적인 도의 나라, 인의 나라, 덕의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나라보다는 명나라랑 더 이제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나라가 중국의 정통 왕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진사대부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명나라와 교류를 해야 됩니다.
원나라랑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원나라는 이민족이고 유목민족이고 그들은 얘기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신진사대부는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원나라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고, 반대로 권문세족은 원나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자신의 권력이 유지가 되니까 유지하려고 했고, 이러면 서로 이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민왕이 힘이 있을 때는 신진사대부를 막 밀어줬어요. 이때 등장한 신진사대부가 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런 신하들이 막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또 이렇게 등장한 반면에 권문세족들은 이제 전민변종도감이라는 통해서 힘이 약해지고 있었고, 그런데 공민왕의 개혁 의지가 꺾이니까 이제 권문세족이 살짝 틈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돈을 모함해서 결국에는 공민왕이 신돈이 그래서 결국엔 제거가 되고, 공민왕도 시해가 되면서 암살을 당하게 돼요. 권문세족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개혁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잠깐 여기 바꿔 보면 그래서 개혁이 끝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권문세족들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나 했는데, 또 그 공민왕이 시해된 이후에 권력을 누가 잡게 되냐면 여러분 혹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네, 최영 장군이죠. 최영 장군. 네, 최영 장군이 이 공민왕이 죽은 이후에 가장 가장 강한 권력자로 등장하게 돼요. 이 최영 장군 같은 권력자가 이제 신흥 무인 세력인데요. 신흥 무인 세력인데 이들이 이 왜구와 그다음에 홍건적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권력을 쌓게 되고요. 그리고 쌍성총과부를 되찾아오는데 이성계가 공을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최영과 이성계 그리고 뭐 화포를 만들어 최무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때 등장하면서 신흥 무인 세력들이에요. 신흥 무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요.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잡을 뻔했지만 이제 신흥 무인 세력들이 먼저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흥 무인 세력들이 신진사대부와 이제 손을 잡습니다. 권문세족과 손을 잡지 않고, 그러면서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들 중에서 이제 고려를 유지하자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영과 정몽주는 고려를 유지하자는 쪽이었고, 이성계와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쪽이었던 거죠. 둘의 대립이 또 있게 되고 결국에는 이성계와 정도전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조선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이거를 미리 이걸 띄워놨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이제 신진사대부 먼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신진사대부.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이제 조선을 열어가게 되는데, 고려 말에 권력을 살짝 잡게 되면서 원으로부터 성리학이 전해졌을 때 그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이 신진사대부들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향이라는 사람이,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성리학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제 그들의 제자들이 성리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권문세족들의 부정부패를 비판했어요. 이런 대지주, 신진사대부들은 향리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향리의 자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권문세족의 횡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비판하고 원나라보다는 명나라와, 왜냐하면 성리학은 중국의 학문인데 성리학을 제대로 배우려면 명나라와 화친을 하는 게 더 좋다. 중국의 정통 왕조인 명나라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최영, 이성계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몽주라는 사람은 온건파, 고려를 유지하자라고 되고요. 이제 정도전과 조주는 급진파라 그래서 고려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역성혁명을 일으키자, 뭐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성계와 정도전이 손을 잡게 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이 이 위화도 회군인 거죠. 최영 장군이 이거 시작 최영 장군이 아까 얘기했죠. 그 이쪽에 우리나라 오른쪽 위에 쌍송총관부를 공민왕이 빼앗아 왔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명나라가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이거 우리나라 땅인데, 근데 명나라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원나라 땅이었잖아. 근데 우리 명나라가 원나라 땅을 다 다시 빼앗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명나라 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다. 여기가 원나라가 가지고 있기 전에 그 전부터 우리 땅이었다. 여기는 옛날 고구려 때부터 우리 땅이었다. 그러면 우리 고구려 땅 너희가 다 돌려줘.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그러니까 명나라 너희 여기 요동 지역 우리 땅이야.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영이 이렇게 명나라가 아직 원나라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혼란한 상황이니까 우리 이 틈을 타서 우리가 군대를 모아서 요동 지역을 차지하자. 왜냐면 거기 우리 고려 땅, 옛날 고구려 땅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때를 명나라에게 보여주자라고 생각해서 요동 정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계가 생각해도 이 요동 정벌은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최영은 강행을 하고, 최영이 이때 가장 높은 권력자였으니까 강행을 하고, 이성계는 이제 넘버 2 자리에서 이제 최영을 따라서 준비를 하지만 좀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때 이제 어쨌든 같이 전쟁을 치르기로 합니다. 준비가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때 이제 공민왕의 아들이 우왕인데 이 우왕이 최영 장군에게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전날 밤이었나 전전날이었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공민왕 아빠가 이렇게 시해됐는데 죽었는데 나도 지금 권무세족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전국이 어려운데 최영 장군마저 떠나버리면 이 남아있는 개경을 누가 지키냐. 안 된다. 우왕이 말려요. 최영이 결국에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성계를 대신 보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대신 그 병력을 이끌고 저 요동지방을 공격하러 간 거예요. 이성계는 가뜩이나 가기 싫었는데 결국엔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이성계의 사불가론이 나오죠.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4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이제 논리적으로 들고 싶었던 거죠. 안 된다고. 근데 이 최영까지 가라 한 거죠. 4개가 뭐였냐면 지금 농번기에 이제 여름이었어요. 여름철에 농번기에 전쟁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백성들에게 너무 큰 무리다. 그리고 지금 여름이라 벌레도 많고 날씨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 전염병도 막 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비가 막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장마인데. 그리고 지금은 활에 시위를 당기려면 이제 팽팽하게 하는 그 활의 줄 있죠. 줄을 팽팽하게 하는 게 악교래, 악교. 근데 그게 이제 여름이라 녹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활 쏘냐? 활 못 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 그리고 명나라는 큰 나라고 우린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지금 공격해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 된다 얘기했는데 최영은 가라.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화도라는 섬에 이제 압록강에 떠 있는 섬이에요. 여의도처럼. 네. 이제 위화도에 진치를 구축하게 됐고 이제 강만 건너가면 중국 땅인 거죠. 명나라 공격하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막 장마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리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막 이것도 어렵고 날씨는 어렵고 풍토병도 막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성계가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위로 공격하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최영의 말을 거역하면 반역이에요. 근데 내가 반역을 감당하고 개경으로 돌아가서 최영을 맹매하고 내가 권력을 장악해서 우리 백성들, 힘든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에요. 회군을 막 하고 내려옵니다. 최영이 개경에서 이제 너 내려오면 반역이야, 너 맹매하는 거야. 근데 이성계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쾅 싸우는데 이성계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제 그 밑에서 정도전이 이제 자신의 뜻을 드디어 펼칠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이제 조준과 함께 이제 과전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그동안 고려의 권문세족이라던가 고려의 많은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 빼앗아서 이제 다시 자신진 사대부들과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서 공평하게
이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만든 게 이제 과정법이에요. 과정법이 시행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권무세족들의 힘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새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정몽주가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고려를 무너뜨릴 수 없다. 고려를 지켜야 된다. 반대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몽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끌고 가야 돼. 이성계는 정몽주를 굉장히 아꼈어요. 그리고 정몽주를 따르고요. 정몽주와 정도전은 같은 학교 동문이죠. 이색이라는 이색의 제자예요.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나이는 물론 다르지만 근데 이제 정도전의 생각은 역성혁명이라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여는 쪽이었고 정몽주는 고려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도전이 이제 아끼던 또 이성계의 아들 중에 정도전을 잘 따르는 사람이 이방원이었어요. 이방원. 이성계의 5째 아들일 거예요. 이방원이 이제 이성계 정도전과 함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정몽주가 계속 방해를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정몽주를 해결해야겠다. 아무도 정몽주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원이 등장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하여가 있잖아요. 정몽주는 탄심과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해서 이런 단신가를 이제 보여서 이제 이방원이 결국에는 이 정몽주를 선주교라고 하죠. 선주교에서 죽이고 이방원이 자기에게 죽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데 반대할 세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성계와 이방원과 정도전이 만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이 고려와 말의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고려 무신정병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와서 이제 신진사대부들까지 왔는데 이 내용 잘 정리해 두시고 특히 무신정변의 권력자들의 변화 그리고 몽골의 침략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마지막 원간석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변화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그러니까 공민왕의 노력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공민왕의 노력이 끝난 뒤에 새로운 나라인 조선이 세워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신진사대부가 했던 역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